이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당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용훈이었습니다. 영훈은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한적한 동네에 있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룸은 저렴했고 대학교까지 버스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서 영훈은 별다른 고민 없이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원룸 건물은 다소 오래되어 보였지만 내부 눈이 모델링된 상태여서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는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훈의 방은 항상 뛰어난 습기 때문에 약간 눅눅한 느낌이 있었고 조명도 어딘가 어두컴컴해서 전등을 켜도 완벽하게 박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바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아서 원룸에는 잠만 자러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훈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집 주변에 있는 낡은 납골당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평소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납골당은 그날따라 이유 없이 끌렸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납골당 앞을 지나쳤지만 납골당의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보이는 내부는 종종 악몽에 등장하게 될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늦어져 집에 돌아온 날 영훈은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에 들 때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결국에는 불을 끄고 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TV가 갑자기 혼자 켜졌다가 꺼지곤 했습니다. 영훈은 고장난 줄 알고 전자제품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결국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간혹 음악 소리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영훈은 점점 더 피로해졌습니다. 며칠 후 영훈은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꾸만 납골당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자의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너무 희미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매일 반복되었고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훈은 꿈에서 본 여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납골당을 직접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 시간에 납골당을 찾아가 주변을 둘러본 그는 담벼락에 붙어있는 오래된 신문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에는 오래전 이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토막 살해되어 이 납골당에 안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그 여성이 자신이 꿈속에서 본 그 여성과 동일 인물일 거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밤 영훈은 더욱 강렬한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 여성이 간절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한 가닥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꿈에서 깨자마자 그 낡은 납골당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납골당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쇠가 없는 상태에선 불가능했습니다. 우연히 주변을 뒤져보던 영훈은 납골당 문 근처에 누군가가 몰래 숨겨놓은 작은 열쇠 다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희미한 빛이 비추는 여성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안식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영훈은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모든 이상한 현상들이 사라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물건들이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도 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납골당 앞에서 깊은 절을 하고 그곳을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도시에 자리 잡게 되었으나 그 원룸과 납골당에서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영훈은 종종 영혼의 존재와 그들이 찾는 평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악몽이 끝났지만 내면에는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랜 세월 동안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눈길을 멈추게 되었다. 제목은 밤길에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답니다. 라는 글이었다. 게시물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글쓴이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겪은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마을에서 밤에 산책하다가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글이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이름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었다. 필자는 특정 장소들을 지목하며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원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밤에 그 나무 근처를 지나가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떤 사람이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 등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그곳에서 마주치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재빨리 자리를 떠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었다. 그 글을 읽고 난 후 나는 오싹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단지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며칠 후 밤 공기가 좋아 산책을 나가본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단순한 무서운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나무 근처에 도착했을 때 난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빨리 집으로 되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때 갑자기 발 앞에 떨어진 무언가를 보고 멈칫하였다. 작은 나무 조각이었다. 무언가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려 주위를 둘러보니 시퍼렇게 무서운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름이 끼치며 다리가 후덜거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나는 그 조언대로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무언가 바람을 타고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다. 밤새도록 그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부모님에게 어제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웃어넘기며 동생이나 친구들이 장난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썩 좋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욱 안락하게 잠들기 위해 부모님과 함께 자정을 지나기 전 깊은 잠에 들기로 하였다. 집안은 고요했고 오랜만에 포근한 침대에서 안심하고 잠이 들 즈음 갑자기 창문에서 어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들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결국 나는 무서움에 못 이겨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내 얼굴이 창문에 베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창문 너머로 어젯밤 그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다. 그 그림자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손가락이 창문을 쫓아오려며 그 손가락은 인간의 것과는 달리 비정상적으로 길고 뾰족한 발톱까지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뒷걸음질 쳤다. 소리에 놀란 부모님께서 방으로 달려오셨고 난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그 그림자가 창문 너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달려와서 창문을 확인했을 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날 아침 모르는 전화번호가 나를 불러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보니 이름도 모르는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소리 없이 통화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직도 그 그림자가 너를 쫓고 있니? 나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대답했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특정 나무에서 비롯된 타락한 영혼이 이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영혼은 낯선 자나 유기된 자를 따라다니며 공포를 심어주다가 결국엔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전설이었다. 아주머니는 그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마치 직접 겪은 일인 양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경고했다. 밤이 깊어가면 절대 혼자 있지 말라고 말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온 동네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따뜻한 낮 시간을 택하여 공원을 다시 방문하였다. 모든 것이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내가 그 나무 아래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강한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몸을 돌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다.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그 그림자가 분명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쳐 나와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는 그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기숙사로 돌아온 나는 여전히 그 공포를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그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몇 주 뒤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 글을 썼던 필자의 블로그를 다시 찾아가 보니 그 사이트는 아예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게시물도 증거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 일은 나에게 푸쩍 깨어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밤에는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는 그 그림자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을에서 겪었던 공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무서운 이야기가 단지 상상 속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겪은 혹은 겪고 있는 현실 속 공포라면 말이다.